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중요한 것들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언제쯤 시작됐냐 하면 한 1950년경에 시작됐죠. 56년에 다트머스 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제 여기 나오죠. 존 메카시, 마빈 민스키, 클로드 세너, 와 어마어마한 분들이 이제 같이 해서 만들었다고 하죠. 이 중에서 보면 이제 존 메카시 아저씨는 리습이라는 언어를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뭐 기여를 했었고요. 마빈 민스키 씨는 얼마 전에도 책도 출판하고 막 그랬죠. 클로드 세너 씨는 디지털 롤레로를 만든 분이세요. 암호하고요. 어마어마한 분들이죠. 하여튼 이분들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튜닝이 이제 튜닝 테스트하고 튜닝 머신을 이제 고안했다라는 것도 이제 그래서 요것 때문에 컴퓨터라는 것도 이제 좀 제법 인공지능에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여기 보면 그 생리학, 기계공학, 제어공학을 통합하는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분야가 새로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신경망이라는 것도 도입이 됐어요. 이건 뭐냐면요. 워런 멀치하고 월터 피치가 뉴런을 갖다가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자, 논리 기능을 구현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이거 신경망이거든요. 그때 그게 1943년도에 이루어졌고요. 그거 갖다가 이어서 이제 로젠 블랏이 이제 퍼셉트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뉴런을 갖다가 개선해서 퍼셉트론 이런 걸 갖다가 로젠 플랫이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날의 신경망은 사실 로젠 플랫이 만든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막 구현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50년대에 나와가지고 인공지능의 이제 딥러닝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딥러닝이 나오게 된 것 중에 처음에 1943년에 뉴런에 대한 것이 도입이 있었고 뉴런을 확장한 게 퍼셉트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950년대 인공지능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50년대 인공지능을 구현했던 사람들은 생각한 개념이 뭐냐면요. 고파이라고 해서 물리 기호 시스템 가설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뭐냐면요. 그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인간이 겪는 모든 일들은 다 기호로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호를 조작함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과 똑같은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가설이 바로 그 고파이라고 GOFAI라고 하는 용어고요. 이것을 이제 최근으로 보면 뭐랑 똑같은 거냐면 내비게이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비게이션이 내부적으로는 다 기호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내비게이션을 볼 때 느끼는 소감은 마치 그 아주머니가 마치 모든 길을 알고 날 가르쳐 주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것들을 컴퓨터 내부에서 기호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게 물리기호 시스템 가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도 이미 1950년대에 나왔죠. 대표적인 예가 내비게이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중분기, 다중조건분기를 이용하는 시스템도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단 목표 분석이라고 해서요. 수단 목표 분석이라는 방법도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가기 위해서 어떤 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계산을 하고 이거를 최적화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 해결에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수단 목표 분석이라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현재 상태는 이러한데 이거를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목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를 이런 과정을 이렇게 모델링함으로써 이걸 최적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뉴얼과 사이먼이 이제 수단 목표 분석을 했다. 이때가 이제 1950년이니까 이때 1950년대 보면 인공지능도 만들고 그다음에 물리 기호 시스템 가설도 나오고 수단 목표 분석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50년대 이후에 이제 보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규칙 기반 시스템을 이용해서 뭐 자동화 전문가 시스템이 이제 60년대 80년대 사이에 많이 발전을 했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그러니까 50년대 규칙 기반 시스템이 나오고 60년대 80년대 사이에
그 전문가 규칙 기반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 시스템이 발달을 해서 그 나온 대표적인 전문가 시스템들이 여기 뭐 덴드럴, 마이신, 브로스펙터 이런 것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유용한데 사고 범위 문제라는 게 제시되었죠. 프레임 프로블럼이라고 해서요. 그게 뭐냐면요. 인공지능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결코 특정 분야에서는 유용하지만 전체 모든 분야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이걸 사고 범위 문제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지금도 유용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딥러닝도 특수한 분야에서만 쓸 수 있지 모든 걸 해결하는 딥러닝을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 그게 바로 사고 범위 문제, 프레임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6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시기에 대충 70년대 경에 이제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리스프 말고도 프롤로그라는 언어도 이것도 개발됐고요. 제가 이거 저도 공부한 적이 있었죠. 대충 이야기 되시죠. 그러니까 50년대 지난 이후에 60년대 되면서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 규칙 기반으로 전문가 시스템 만들어지고 사고 범위 문제가 제한됐었던 거죠. 그 다음에 신경망 연구 같은 게 이제 아까 말했었죠. 뭐 퍼셉트론을 이용한 신경망이 이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신경망을 하다 보니까 이게 XOR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언젠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어쨌든 XOR 그러니까 AND, OR, NOT은 해결했는데 XOR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퍼셉트론을 못 쓰나 보다 해가지고 퍼셉트론에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퍼셉트론을 이용할 때 XOR을 갖다 여러 개 층을 쌓으면 XOR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는 발견이 되긴 했지만 학습이 안 된다라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에 좀 많이 이때가 침체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2차 1980년 이후에 이제 그 다중 퍼셉트론이 학습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좀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80년 전까지는 이제 다중 퍼셉트론이 XOR가 학습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죽었다가 80년대 이후에 이제 학습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발견해서 좀 떴었어요. 물론 다른 기술도 많았지만 딥러닝일 경우에 그러다가 또 요게 또 층이 많아지면 또 잘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또 이 신경망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술 쪽이 또 다시 또 싹 죽어버렸죠. 그 사이에 이제 퍼지 이론도 등장하고요. 보이시죠? 퍼지 이론도 등장하고요. 유전자 알고리즘도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해가지고요. 이제 신경망이 마탱이가 간 사이에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고도 확률 그래프 모델 내가 아마 설명할 겁니다. 소프트 벡터 머신 뭐 이런 것들이 막 복잡계 인공생명 이런 것들이 막 도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신경망이 죽고 이런 다른 것들이 막 도입이 돼서 이제 막 붐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 넘었으면서부터 이제 베이지 통계학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유명한 데이터 마이닝 개념에 따른 이제 통계학에 대한 많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스팸 걸르거나 이런 필터링하는 쪽으로도 많이 이제 역할을 했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다가 2010년경에 그 유명한 제프리 힌튼 교수가 신경망 다 죽었잖아요. 신경망 그게 이제 이게 여러 층일 경우에 학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프리 힌튼 교수가 그거를 알아낸 거예요. 물론 뭐 초기값 설정하는 거하고 뭐 함수 같은 거를 바꿔서 해결했지만 그래서 제프리 힌튼 교수가 신경망 교수 연구하다 죽었었는데 학습이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초기값을 바꾸고 함수를 바꿈으로 해서 릴루 함수라는 걸 도입함으로 해서 그 층을 여러 개 쌓은 신경망이 학습이 된다는 걸 증명했어요. 대박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이 다시 2010년에 다시 딱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망이 원래 맛이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프리 틴 교수가 맛이 간 거를 포기하고 이름을 바꾸자 해서 이름을 딥러닝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딥러닝은 결국 신경망을 위한 기술이고요. 신경망을 여러 층을 쏴서 만드는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제프리 틴 교수가 이제 딥러닝이라고 이름을 줘서 해가지고 재밌는 건 요 다음에 나올게요. 그 2010년 경우에 2012년에 그 이미지 인식하는 곳에 이미지 인식하는 경진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 딥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술이 당장에 우승을 했어요. 딴 거보다 월등한 성적으로 우승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딥러닝이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2010년에 10년경에 제프리 틴 교수님이 하신 거 이후에 그걸 기반으로 이게 요 경진대회에서 1등 하면서 딥러닝이 딱 떠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여러 가지 발전해 왔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신경망을 기반한 딥러닝이 막 떴는데 그 뜬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후에 이제 딥러닝을 여러 군데다가 많이 적용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내서 요즘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계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거는 딥러닝 그 제가 이제 앞에 말한 것들 있잖아요. 리스비 이런 것들 하다가 한 장에 정리한 거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챗봇 같은 거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 많이 있죠. 의료지원 쪽은 요즘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로봇 쪽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자동 번역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다양한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한 번에 싹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